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부산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게 바로 바다입니다. 그만큼 부산이 해양산업을 지금까지 선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양산업의 두 축이죠. 해운과 조선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여러 신호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과연 얼마만큼 회복이 된 건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건지 해결 방안들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말씀 나누지요. 먼저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입니다. 이어서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입니다. 계속해서 한종길 성결대학교 동아시아 물리학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끝으로 이창용 부산 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 본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네 분과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참 많이 위기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도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최일선에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위기 상황 그리고 해양 산업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개인적인 좀 소회를 여쭙겠습니다. 문 사장님부터 발언 기회 드릴까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해운 조선 산업은 그 장기 불황과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그 회복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지만 세계적인 불황의 그늘에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운 그 조선업의 경제 비중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을 감안을 할 때 아직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속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위해서 캠코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다. 이 말씀은 좀 나중에 나누고요. 남 사장님 이제 항만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지 꽤 되셔서 여러 가지 좀 느끼는 바가 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해운업이 어려우니까 그 항만 역시 선박을 그 대상으로 하는 이런 항만 역시 지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부산의 그 불뿌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항만 연관 산업들 역시 경영 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우리 공기업 그리고 민간이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노력을 경주해왔고 조금씩 좀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은 좀 나중에 나누고요. 한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상황은? 예, 해운 조선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윗목까지 따뜻해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해운 시장 자체가 공급 과잉인 상태입니다. 조선 기술이 워낙 빠르게 진보를 하다 보니까 이 공급 과잉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운 조선이 여전히 어려운 국면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려운 국면을 이어갈 것이다. 그래요. 썩 이렇게 좋은 평가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본부장님은 특히나 기자재 분야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최근 2017년도 말부터 글로벌 발주량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국내 조선 3사를 중심으로 많은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선 3사 중심의 회복세가 저에게는 희망적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희 조선 기자재 업종에서는 아직까지 그 낙수 효과가 닿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계에서는 마지막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네. 그러면 이 위기만 좀 지나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막연하지만 그래도 뭔가 보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 말씀씩 좀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그 해운과 조선 산업이 얼마만큼 어렵고 얼마만큼 회복이 됐는지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뭐 문 사장님은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실지 한 말씀 여쭙고 싶네요. 어느 정도로 회복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많은 부분에서 좀 캠코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일반 그 사람으로 치면은 그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어느 정도 회복 단계에 들어가 있는 회복실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정도지 일반 병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 금융기관이라든지 예.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은 그 어떤 정책 금융기관이라든지 정부의 지원이 다시 없어지면 다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어떤 그 민간 투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만 이게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깔딱깔딱 숨을 넘어가는 단계는 지났지만 회복실에는 왔는데 이게 이제 일반 병동으로 갈 때까지는 좀 필요하다. 그래도 환자는 환자지 않습니까? 교수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까요? 해운 시장을 크게 우리가 컨테이너, 벌크, 그다음에 이제 정유 VLCC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을 건데 예. 각각의 공급과 수요에서 보면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물동량이 약 한 3, 4% 늘어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예, 예. 그렇지만 운임은 선박 공급이 또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보다는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철광석이나 석탄을 실어 나르는 벌크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확실히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이 거의 같은 수준에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석유를 실어 나르는 VLCC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확실히 더 늘어나서 예. 지금 가장 좋은 시황을 나타내는 것은 VLCC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VLCC라 하면 뭐 어떻게 되나요? 중동에서 우리나라로 기름을 실어 나르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유가가 좀 뛰고 있고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그 시장이 좀 더 밝다. 예. 하지만 나머지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예. 사장님께 뭐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서요. 예, 우리 그 부산항은 그 화물의 95% 이상이 컨테이너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해운 중에서도 그 전기선, 컨테이너 선사와 관련이 된대요. 우선 안타까운 것은 한전해운이 저렇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예. 그 경기로 하면 대표 선수가 없다. 이제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그 한전해운을 그 이어가지고 지금 현대상선이 신조, 발주 이렇게 도약을 위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 글로벌 선사들의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10위권 아래 있을 정도로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항만 입장에서는 우리 국적 선사가 이 우리 항만을 그렇게 모항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디딤돌이 좀 이렇게 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만은 이런 상황에서 좀 그 아쉬움이 큽니다. 예. 근데 말씀 중에 이제 모항으로 하는 게 국적 선사가 있어야지 좀 항만이 유리하다. 그런데 사실 부산항이 이제 환적 물동량 때문에 전 세계 6위 항만은 계속해서 유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발전 방향을 본다면 국적 선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모항이 가지는 어떤 특장점 뭐 이런 것들을 좀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한번 해주실까요? 모항이 가지는 장점은 우리가 그 항만이 그 위치한 곳에 따라서 우리 항만을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에 있어서 대륙의 관문항이 되는 미국의 LA라든지 중국의 상하이, 유럽에서는 로테르담과 같은 항만들은 대륙으로 이어지는 내륙 수로를 갖고 있거나 철도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가만 가면 그 대륙 어디로나 다 갈 수 있죠. 그리고 싱가포르와 같이 배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 초크 포인트에 위치해 있는 항만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자사의 어떤 자국의 강력한 선사를 가지고 항만의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는 함부르크나 부산과 같은 이런 항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경쟁력은 실제로 환적 화물에서 나옵니다마는 환적 화물을 모아서 부산항으로 가지고 오는 자국 선사가
있음으로 해서 외국 선사도 기항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강력한 국내 선사의 존재는 외국 선박의 부산 기항을 촉진하는 촉매 역할 또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로테르담이 우리가 로테르담 왜 못 따라가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할 게 아니군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옛날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네덜로이드라고 하는 예. 글로벌 선사를 포기해도 가능하지만 항만의 지금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독일의 이 함부르크 항만을 위해서도 하팍로이드를 포기하지 않는 것에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장님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뭐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특히 우리 그 중소규모 선사들이죠. 예. 그 인트라아시아 선사들입니다만은 이런 선사들이 우리가 말하는 피더 선박이죠. 중소의 선박을 운항을 합니다만은 이런 그 국적 중소 선사들의 기여도가 이전보다는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한진의 그 빈자리를 어느 정도 메꿔주고 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그 외에도 또 외국적 선사들이 그 중국 중심의 기항을 하다가 여러 가지 중국의 기상 악화라든가 또 항만의 그 서비스 질의 저하, 그 정시성을 못 맞추는 것이죠. 예, 예. 이런 이유로 해서 최근에 이제 부산항으로 다시 그 기항 패턴을 이렇게 바꾸는 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예. 것에 힘입어서 작년에도 우리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그런 환저감을 성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적선사가 파산을 했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항만 서비스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이걸 보완해서 극복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극복을 한다 해도 지금 조선기자재 쪽은 여전히 굉장히 좀 어렵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본부장님 네. 어느 정도인지요? 일단 뭐 조선 기자재를 얘기하기 이전에 조선 산업이 먼저 언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기자재 산업이 이 조선 산업에 대한 종속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간단히 수치로 좀 말씀드리면 상당히 긴 시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치로 봤을 때 우리 국내 조선 산업이 세계 발주량의 약 44.2%를 수주를 했습니다. 예. 이는 2011년 이후 7년 만에 세계 수주 1위를 탈환을 하게 된 건데요. 중국을 제끼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친환경 선박 위주로 이루어졌고 LNG 운반선 그리고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위주로 고부가치 선박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만 지금 저희 기자재 업체들의 문제인데요. 현재 조선산업의 반등의 회복 시기와는 달리 저희 기자재 업체들은 그 낙수 효과가 약 1년에서 1년 반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이제 부산에 있는 한 500여 개 기자재 업체들은 지난 한 3년간 매출이 약 30% 감소하고 공장 가동률은 60%대까지 떨어지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예. 영업이익률 또한 한 50% 가까이 급감하게 됐고요. 주요 핵심 기자재 업체의 경우에는 수년간 마이너스 이익률을 낼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선 산업의 어떤 그 반등 시기에 따라서 예. 2020년 정도에 접어들면 저희가 희망적인 경기를 체감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를 받는다고 해서 바로 조선 기자재 업체한테 이렇게 하도급을 준다거나 발주를 한다거나 그게 쉽지 않은가 보죠? 예, 조선 산업에서 먼저 수주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설계 기간만 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후에 그 선박 설계에 따른 기자재를 발주를 하게 되고요. 예. 또 발주 또한 그 공정에 따라서 선발주 품목이 있고 후발주 품목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 조선 기자재 쪽 후발주 품목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주와 한 1년에서 1년 반 텀은 충분히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보릿고기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맞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리고 당장 뭐 여러 가지 협력 기관에서 관계 기관에서 얼마만큼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느냐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신뢰를 주느냐 정책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눈에 띄는 게 해운 강국 건설을 국정 과제로 냈고 또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게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설립이 돼서 쭉 지금까지 이제 법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지원을 해오고 있거든요. 뭐 현재까지 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 좀 여쭤볼까요?
네, 정부에서도 그 2019년을 세계 5위 해운 강국 그 제도약을 목표로 해운 산업 재건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지난번 그 해수부 2019년 업무 계획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특히 그 2018년 그 작년 7월에는 그 해양진흥공사가 출범을 했는데요. 예, 예. 이것은 해운 기업의 안정적인 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와 같은 그런 해운 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어떤 정책 금융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 출범했는데요. 비교적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그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보증 사업이라든지 정책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고 특히 그 현대상선의 어떤 그 신조 발주를 위해서 예. 지금 그 한국해양진흥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그리고 저희 캠코도 저희가 출자를 해서 20척의 신조 발주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면서 근데 제가 듣기로는 중고선을 매입을 해서 다시 재용선하는 그게 굉장히 좀 크다고 들었는데 이게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 우리 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약간만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저희 이제 대표적인 그 캠코에서 하는 선박금융 중에 캠코 선박펀드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예. 그 중고선을 인수한 후에 그 다시 그 해운사에다가 재용선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캠코 선박 펀드를 통해서 일종의 국내 중소 해운사의 그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소 해운사들이 그 선박을 매입을 할 때 기존에는 그 민간 금융회사의 고금리 상품이라든지 예. 단기 선박 금융을 이용해서 그 선박을 매입을 했는데 이 캠코 선박 펀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최종 10년 동안 이제 장기 선박 금융으로 이것이 이제 대체 치환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캠코가 중고선을 매입을 해서 그것을 그 해당 그 해운사에 다시 그 용선을 해주고 어느 정도 그 중소 해운사의 경영이 정상화가 되면 한 10년 후에 다시 그것을 재매입해가는 그런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맞는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배를 운영하는 해운사 입장에서는 배값을 계속해서 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어쨌든 정책금융적으로 그걸 누군가 사주면 당장 자금이 좀 숨통이 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린 돈을 계속해서 빌려주어서 그 빌린 돈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돈을 납부하면 그렇죠. 수익률도 높아지고요. 네, 용선료만 내면 되고요. 예. 근데 캠코 선박 펀드로 꽤 많은 중소 선사들이, 해운 선사들이 득을 봤다. 뭐 어느 정도나 지금 득을 본 건지요? 예, 저희가 2015년부터 저희가 18개사의 선박 57척을 인수를 해서 57척이요. 그 18개 해운사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저희가 구조조정기금을 통해서 예. 그 7개 해운사의 선박 33척을 인수해서 그 당시도 그 중소 해운사의 경영 정상화에 상당히 도움을 준 바가 있는데 예. 그러한 그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해서 그 2015년부터 그 해운업이 그 어려운 점을 감안을 해서 2015년부터 다시 그 이 캠코 선박 펀드를 그 활용을 해서 중소 해운사의 어떤 그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이렇게 하면 조금 첨언을 좀 드리자면 예, 도움이 됩니까? 캠코의 그 2009년 금융 위기 때 선박 그 세일앤리스백 지원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2012년 해운의 위기가 올 것을 막았다라는 그런 정도의 외국의 평가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실제로 2015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캠코의 S&P 선박 세일앤리스백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선사들이 부담하고 있던 그 지금까지의 고금리 예. 이를 저금리로 바꿔주고 그리고 또 예측 가능한 금융 상환이 가능하도록
장기간에 걸쳐서 상환 기간을 조정해 주어서 실제로 우리나라 선사들의 재무 구조 개선에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나마 이제 위기를 정말 어렵게 지금 계속해서 넘기고 있는데 산업 현장에서는 글쎄요, 그래도 뭔가 모자라다, 아직까지도 목마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예. 앞서 저희 기자 업체들이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가장 큰 애로사항은 지금 금융 조달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뭐 흔한 말로 요즘 듣는 얘기가 비 오는데 우산을 뺏어가는 그런 형태의 금융기관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 뭐 오래된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금융 조달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곧 다가올 수주 물량을 또 제작을 통해서 금융으로 좀 조달을 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 그 시기를 대비해서 현재 제작 금융에 대한 조달 애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습니다. 제작 금융이요? 네. 좀 말이 어려워서 좀 네. 풀어주실까요?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선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자재 산업도 발주를 받게 되면 이제 원자재를 선발주를 해야 되고요. 예. 기존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나갈 거고. 또 하도급을 주는 협력업체에 대한 또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들이 병행해서 일어납니다. 예. 계약금을 10% 받는다 하더라도 90% 완전 납품을 한 이후에 받아야 되는 90%를 스스로 먼저 제작을 한 이후에 대금이 회수가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체력이 고갈되어 있는 우리 기자재 업체 입장에서는 자력의 금융 조달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시중은행권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저희들을 외면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남 소장님 뭐 계속해서 얘기해 주실까요? 해운 강국 건설은 앞에 말씀하신 같이 선사들이 선박을 확보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 뭐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 또 하나는 우리 그 항만공사와 관련이 됩니다만은 선사와 우리 항만공사가 공동으로 그 해외 항만을 개발하고 또 운영하는 이런 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해외 항만을 확보해서 우리 그 국적 선사들이 해외의 그런 항만 거점을 확보하는, 그래서 선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뭐 그런 정책이 지금 동시에 추진되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그 해양수산부 그리고 그 항만공사 그다음 선사 이렇게 공동으로 신북방 신남방 이렇게 두 지역을 대상으로 그런 적지, 예. 최적의 항만의 입지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조선 기자재 업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혜택들에서 조금 더 멀어져 있지 않나.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지금 수주조차도 못 받고 계속해서 미뤄져 오고 그러면 이분들은 금융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게 당장 은행에서도 거래 실적이 있어야지 당장 뭐 대출을 해주든지 할 텐데 맞습니다. 예. 그런 것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좀 신용을 만들어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런 예. 그래서 그 최근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조선산업이라든지 예. 자동차 부품사라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런 주력 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제 정책적인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이제 캠코에서 하고 있는 그 기업 그 지원 프로그램 중에 예. 그 선박금융 외에 중소기업의 어떤 그 경영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타개해주기 위해서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은 이제 기업의 그 부동산이라든지 공장을 저희가 인수를 해서 다시 아까 그 캠코 선박 펀드와 같은 식으로 다시 그 해당 회사에다가 다시 임대를 해주고 예. 어느 정도 그 경영이 정상화되면은 다시 재환매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금 한 3,500억 정도 규모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예. 그 부산 지역이라든지 그 부울경 지역의 조선 기자재 업체도 예. 저희가 그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프로그램을 계속 활성화시켜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 기자재 업체라든지 예, 예. 그런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보편적인 혜택을 못 보고 계시나 봐요. 당장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지금 금융 조달 방법으로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산시하고 중앙정부에서 조선 업종 특례 보증 제도라든지 제작금융 특례 보증 재원을 지금 마련해서 예. 부산시에는 1,000억 원, 중앙정부에서 3,000억 원을 보증을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에겐 정말 고마운 제도고요, 정책인데 사실은 이 정책 위반을 중앙에서 하고 현재 그 실행되는 이제 어떤 현장 창구에서는 예.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어떤 그 신용 등급 내지는 자격 심사 조건들이 아직까지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많이 혜택을 아직 못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최근에는 많은 제도 개선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예. 빨리 현장에서 이 정부의 지원시책 부분들이 좀 잘 수혜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캠코 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니까 뭔가 이렇게 해답이 좀 보인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서 그래서 좀 주목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해양 분야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해오리라고 말이죠. 해오리. 회오리가 아니고요. 해오리입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장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원래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네요. 보니까. 네, 그 해오리는 그 해양 분야 오피니언 리더 협의체의 약칭이라고 해양 분야 오피니언 리더 협의체. 협의체의 약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 해오리는 그 조선 해운 항만 그리고 금융과 같은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관 간의 그 자유로운 소통과 좀 그 정보 교류를 통해서 예. 해양 분야의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2019년 9월에 예. 저희 캠코가 제안을 해서 설립돼 발족된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2015년, 15년, 예. 2015년 9월입니다. 예, 예. 그래서 부산 지역 그 해양 분야 관계 기관장님들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동안 그 매달 한 번씩 그 조찬 모임을 통해서 한 40여 차례 회의를 가졌고 특히 오늘은 그 좀 공개적인 세미나를 통해서 그 일반에게 그 저희 해오리에 대해서도 알리고 예. 그 해운 분야의 그 중요성도 좀 다시 한번 알리고자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온 게 어떻게 보면은 캠코 선박 펀드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만큼 이제 어려움을 이렇게 자주자주 만나서 전해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네네. 평가하세요? 사장님 한 말씀 여쭐까요? 예, 뭐 저도 그 참석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만은 예. 제가 맡고 있는 항만 분야 외에 관련되는 해운이라든가 조선, 특히 금융, 뭐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과 같이 모이고 예. 또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서로가 이렇게 나누면서 거기서 얻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우선 어떤 항만에 국한되는 그런 시야가 예. 넓어진다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지금 큰 정부 정책 방향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상생 협력이랄까 또 동반 성장 이런 관점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분야를 좀 이해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이 좌장 역할을 좀 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예. 저 오늘 모임에서는 제가 자장을 네네. 맡았습니다. 해운 분야뿐만 아니라 예. 조선, 항만 그리고 또 지자체까지 같이 모여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해운, 항만, 조선 그리고 지자체 화주들의 상생 협력 그리고 동반 성장을 논의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발전 기회를 찾아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산업 클러스터의 관점에서 아주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예. 외국에서도 이런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의 돌파구를 찾아냈듯이 우리 이 해운 조선 산업에서도 이와 같은 싱크탱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예. 발전의 기회를 찾아내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한국자산관리공사 하면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는 부실채권 그리고 뭐 온비드 이 정도로 기억하실 수도 있을 텐데
선박 펀드를 만들어서 국내 중소선사들, 해운업계에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을 줬다. 그게 다 해양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 협의체, 해오리. 이게 2015년 9월부터 매달 한 번씩 이렇게 16개 기관 간의 단체장들이 만나서 협의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듣고 이렇게 좀 해결책을 찾아 나갔다. 이 점은 좀 시청자 여러분이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인적 자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적 자원. 전문 인력 얘기를 해서 뭐 전문 인력을 키워야 된다. 지금 한국해양대하고 부산대하고 이런 데에서 이제 금융대학원을 만들어가지고 좀 전문 인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안까지 나왔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예, 사장님 여쭐까요? 네, 우리나라 해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식 기반 해운 산업의 질적인 성장 기틀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예. 저희 해운 산업이 오래됐지만 우리나라 해운 산업을 지탱할 수 있는 인력이 고급 인력이 그렇게 많다라고 평가받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아까 오전에 있었던 세미나에서도 해운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 자원의 공급이 대단히 필요한데 아직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에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산대학교와 해양대학원이 공동으로 해양금융대학원과 파생상품 전문 대학원을 출범을 시켰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운 산업과 조선 산업에 대한 어떤 고급 인력을 공급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덧붙여 주시죠. 예, 네. 우리가 전통적인 해운 항만 부문의 인력, 이쪽 우리가 풍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혁신 성장, 또 4차 산업혁명, 또 심화되고 있는 그런 글로벌 경쟁, 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 거기에 공감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그동안 인프라 쪽에 우리가 치중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좀 더 이런 인력이라든가 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이런 쪽에 우리가 정책적인 지원 또 각 기관에서 해당 분야에서의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항만을 만들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와 관련된 인력이 전혀 없는데 인재가 없는데 얘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요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데 교수님 한 말씀 좀 덧붙여 주실까요? 좀 덧붙이자면 예. 경쟁력 있는 해운 조선 산업, 경쟁력 있는 항만 물류 산업을 가지는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마리타임 날리지 허브가 되는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즉 해양 분야의 지식의 어떤 허브를 역할을 하는 그 중심축이 되어서 지식을 전파하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고 또 그 안에서 서로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연구기관 그리고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부산에 와 있는 한국성급 KR은 해운과 조선을 연결하는 중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KMI는 대학과 해운 항만 산업을 연결하는 중간에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미래의 전문 인력들은 부산에 있는 대학들이 체계적으로 키워서 공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과 KMI, KR이라고 하는 마리타임 날리지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예. 어떻게 조화롭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전문 인력 양성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약간의 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이라는 표현, 오늘 세미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평일에 녹화를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 있었던 게 아니고 평일에 있었던 세미나를 오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점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얘기를 나눠야 되는 게 우리가 선박 환경 규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그 선박의 황 배출량 이게 굉장히 규제가 강화된다고 들었는데요. 항만공사 사장님 남기찬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나 강화되는지요? 예, 함유량이 지금 허용치가 5.5%입니까? 3.5. 3.5%죠. 예, 예. 3.5에서 1.5%. 0.5입니까? 예. 3.5에서 0.5로 바뀐다고요? 어유. 0.5%로 이렇게 낮춰지는 것이고. 예. 그 외에도 거기에 따라 그 외에도 그 국제적인 규제가 있겠습니다만 예. 그 외에도 정부에서는 2022년에 2017년 대비 미세먼지를 50% 줄이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선박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우리 항만에서도 선박이 접안했을 때 예. 선박이 자체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고 육상의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육상 전원 공급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가 당장 이제 갖추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그 항만 내에서 아직도 그런 그 디젤 연료를 예. 사용하는 이런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다 좀 친환경적인 뭐 이러한 것을 바꾸는 이러한 과제들을 지금 안고 있고요. 종합 대책을 뭐 현재 수립해서 추진해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교수님 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좀 엄격해진 것 같은데. 예, 엄격해지는 규제에는 여러 가지 이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당장 내년에 규제가 되는 삭스 황산화물 규제가 있고요. 예. 또 낙스라고 해서 질소산화물 규제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현행보다 80% 수준까지 특정 해역에서는 낮춰야 되는 그런 거고요. 또 2025년에 가면은 이산화탄소를 40%까지 삭감하자는 그런 목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2030년까지의 어떤 그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삭스 같은 경우에는 스크러버를 설치한다든지 그게 어떤 장비입니까? 선박의 기관에다가 예. 우리가 그러니까 황산화물을 이렇게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설비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아하. 그걸 우리가 스크러버라고 스크러버. 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 이제 지금 떼고 있는 황산화물을 많이 배출하는 연료가 아니라 좀 더 고품질의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예. 또 LNG 연료로 연료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지금처럼 벙커 중유를 떼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스크러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고 정부에서도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선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이어가 주시죠. 예, 뭐 항만 분야와는 좀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네네. 사실은 이 IMO에서 환경 규제 관련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요. 이는 주로 이제 신조선 또는 기존 선박에 대한 개조 시장까지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자 업체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물량 확보의 어떤 호재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황산화물 배출 규제가 3.5%에서 0.5% 시행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가 모든 선박에 2024년 9월 8일부로는 의무 설치화가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는 이제 처음 나오는 거라서 예. 이게 뭡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컨테이너 선박이 또는 다른 어떤 화물 선박이 예. 부산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게 되면 짐을 싣고 가게 됩니다. 예.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짐을 좀 더 컨테이너를 좀 더 작게 실으면 선박이 어떤 그 기준을 평행을 잡기 위해서 그 해양에 그 물을 담아오게 됩니다. 그 선박 평형수랍니다. 선박 평형을 평형을 잡기 맞추는. 하는. 예. 근데 다시 또 한국으로 왔을 때 그 짐을 더 싣게 되면 그 물을 빼내야 되죠. 예. 그래서 미국 해역의 어떤 그 생태계가 한국 그 해역의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기 때문에 IMO에서 그 해수를 요구하는 장치를 의무 탑재화를 시킨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뭐 세상에 없던 제품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환경과 관련해서. 그래서 앞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황산화물 배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이 배기가스
온실가스를 탈항하는 장치 스크러버를 설치한다거나 또는 추진 연료를 LNG 연료로 교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항유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 시장 규모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이 탈항 설비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160조 원이고요. LNG 추진선으로 개조나 신조를 하게 되면 150조 원입니다. 예. 선박 평행수 자리 장치는 한 40조 원. 저희 기자재나 조선 산업 입장에서 보면 또 항만과는 좀 다른 입장에서 시장 창출 효과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러니까 없던 기자재가 생기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어떤 제품이 생산되는 그래서 그 제품을 그러면 뭐 우리나라 기술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지금 예. 업체들은 사실 자금난 때문에 준비가 가능할까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 들어서. 참으로 다행인데 부산에 있는 대표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준비를 잘해왔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어려운 와중에도 R&D를 꾸준히 해왔고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스크라버를 탈항 장치를 제작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조 원 정도의 수주를 할 정도로 앞으로 3년 이상의 물량을 확보할 정도로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LNG 연료 추진선에 부착되는 연료 공급 장치가 있습니다. 예. 그 공급 장치를 생산하는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부산에 상당히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해외의 어떤 유수의 선진 기업이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들 기업들이 지금 뭐 하여튼 규제만 시작되라. 우리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또 영역을 개척할 수 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려서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습니다. 여기에 예, 대해서 말씀해 조금 더 주십시오. 이야기를 네네. 보태자고 하면 지금 스크러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대응을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도 스크러버 설치에 대한 지원을 잘 해왔다라고 예, 생각하고요. 그러나 IMO의 규제가 삭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낙스도 있고 CO2도 있고 전반적인 온실가스 배출 규제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삭스는 스크러버로 대응을 할 수가 있지만 삭스라는 거는 항산화물의 대응은 스크럽을 할 수 있지만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5년, 2030년을 봤을 때 온실가스 배출 삭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 어쩔 수 없이 LNG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소 규모의 어떤 LNG 설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수준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5년간 우리 조선 기자재 업체가 잘 준비해서 예. 대형선에도 LNG 엔진을 부착할 때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우리가 과거에 유럽의 유수 선박 엔진 업체들의 하청에 지나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졌듯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시장 마켓 체인저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큰 노력을 해야 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항만에서 LNG 벙커링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네요. 이 예. 해양환경 규제 관련해서 또 보면은 그 조선 업체라든지 조선 기자재 업체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환경 규제를 또 그 해운사 입장에서 보면은 맞습니다. 그 운영하는 선박의 어떤 운영 비용이라든지 그 더 어떤 들겠죠. 그 새로운 뭐 스크러버를 설치한다든지 평형수 교환 장치를 새로 설치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그 비용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해운 산업이 뭐 2M이라든지 그 다른 얼라이언스에 비해서 지금 그 기본 그 운임 단가가 지금 그 경쟁력이 낮은 한 20-30% 정도 더 경쟁력이 낮은 그런 상황인데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새로운 그 해양 환경 규제마저 또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더더욱 그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관련 분야 그리고 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서 좀 지혜를 짜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선박 환경 규제가 뭐 여러 가지, 물론 뭐 한 가지를 해결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여야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부산이 해양 수도, 해양 강국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더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지 사장님께 먼저 여쭐게요. 뭐 어떤 부분을 좀 더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 해양강국의 중심 도시로서 부산이 확고한 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분야, 해운, 조선, 그리고 금융, 그리고 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교육 그런 예. 그들이 같이 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고 소위 말해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산업 간의 그 복합적인 연계를 통해서 어떤 그 해양금융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이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뭐 해오리를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훨씬 더 확대된 네. 그런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 예, 남 사장님. 예, 그 해양 수도 부산이 오래 표방해왔습니다. 했는데 그 해양 수도 부산의 현실을 볼 때 가장 강한 부분은 항만이다. 역시. 그래서 이 항만을 기반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앞에 그 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회사 지식 클러스터, 허브, 구축 이것이 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부산시에서는 보면 관련해서 회사 중재, 또 회사 법원 뭐 이런 쪽을 그런 그 설립을 지금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예. 우리 항만공사의 경우에는 세 가지 허브를 그 전략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 허브, 예. 신항 중심 한적 항만입니다. 해양 관광 허브, 북항 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는 해운 항만 물리의 연관 산업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부산의 그런 산업이기도 하고 아주 영세한 산업들이죠. 업체 수가 보면 한 4,500개 정도 되고요. 종사자는 55,000명. 매출액은 13조입니다. 부산시가 83조니까 한 16% 정도를 차지하는데 예. 문제는 영세 산업이고 또 그 업종 자체도 그대로 전통적인 그런 산업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4차 산업혁명과도 접목을 시키고 그래서 한 단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부가가치로 갈 수 있도록 육성을 할 것인가 하는 뭐 이러한 것이 큰 과제고 그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현재 부산시와 우리 항만공사 예.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도 좀 해양강국, 부산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마무리 발언을 좀 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께는 마무리 발언 그 안에 좀 녹여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본부장님부터 한번 마무리 발언 청할까요? 예, 뭐 저희들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어떤 중심 핵심 산업은 조선 기자재 산업입니다. 지역의 어떤 그 생산액으로 봐도 총 생산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산업이고요. 이런 기자재 산업이 아직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릿고개를 넘고 있고요. 이 고비를 잘 넘어서 부산 경제를 견인했던 그 시절의 어떤 명성을 되찾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금까지와 같은 관심과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저희 이 조합에서도 지역 경제 또 중심 단체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이 좀 영세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시민분들의 어떤 응원과 관심도 또 더불어 필요하지 않나 지역 산업에 대한 애정을 좀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조선 기자재 업체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았는데 어느 정도 오늘 해소가 됐습니다. 왜 금방 이렇게 낙수 효과가 나지 않을까? 설계 단계가 필요하고 조금 더 발주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교수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저는 해양 수도 부산을 위한 세 가지의 어떤 대책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의 대책. 네. 네. 첫 번째는 부산만이 할 수 있는 것에서 부산의 선주업을 육성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이마바리시 같은 경우는 인구 20만입니다만은 거기에 선주들이 소유한 배가 1,100척입니다. 예. 일본의 약 3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1100척이면 우리가 5년을 나누어서 하면 1년에 220척이 하루에 그렇게 한 척씩 선박 검사를 위해서 임하바리에 입항을 하고 임하바리에서 수리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도 이런 선주업을 육성을 해서 조선, 기자재, 항만, 수리 또 금융, 컨설팅이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부산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지역 금융기관의 해양 선박 금융에 대한 예. 역량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인재 육성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제안을 하자면 부산에 와서 부산의 해양 하면은 떠오르는 랜드마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운대 해수욕장이나 광안리 해수욕장 이런 것들은 자연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해양 기술을 구사해서 전국 어디에도 없는 부산만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해양 랜드마크가 부산에 있었으면 좋겠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물 위에 떠 있는 야구장이라든지 아니면 해상공항이라든지 또 북한의 그 워터프론트를 잘 개발해서 예. 항만과 시민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래서 부산에 가면 부산에만 가야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랜드마크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 부산이 우리나라 해양 수도로서 해양 산업의 중심 도시로서 탈바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 사장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부산이 그 해양 수도를 부산시가 표방하고 부산은 또 그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 산업이 시민들에게 그렇게 친숙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우리 해양을 잘 이해하고 또 해양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소통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네 분 간의 소통도 충분히 더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봅니다. 문 사장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부산이 그 21세기 동북아 해양 수도로서의 잠재력이 많은 그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조선 해운 항만 분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결국 지원해주는 인프라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금융입니다. 예. 그래서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강국 중심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난 2014년 말부터 이전한 금융 공기업을 비롯해서 다른 어떤 해운 금융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돼서 부산이 해양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 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전한 금융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지역에 해줄 수 있나 오늘 캠프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른 공기업들도 같이 나서달라 이런 호소까지 들으셨습니다. 해양 산업의 두 축, 그러니까 조선과 해운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정말 많은 방안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이 방안을 해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멀게만 느껴지던 그 실효성이 지금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일찍 했으면 좋겠다. 일찍 하지 그랬어. 이렇게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겠죠. 그렇다면은 되돌아갈 수 없는 과거. 이제는 앞만 보고 나가야 되고 혁신을 조금 더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시사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